며느리 주제에 유산을 바래? 묘지도 아까워. 서연아, 내 생일에 꼭 내가 묻힌 무덤에 놀러와라. 그날 나는 처음 깨달았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유산을 바래? 묘지도 아까워. 큰딸 은주의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회의용 테이블 위에 유산 분할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김서연. 26의 최씨 가문의 막내 아들과 결혼해 37이 된 지금까지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도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이 집이 내 집인 양 살았다. 아니, 정말로 내 집이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둘째 민경이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손톱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마치 자신이 받을 몫이 줄어든 것에 분노하는 듯 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장녀 최은주 씨께는 강남 아파트 세 채와 주식 포트폴리오 차녀. 최민경 씨께는 용산 상가 건물과 현금 20억, 삼녀 최하영 씨에게는 하나씩 불리는 재산 목록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들이 세 딸에게 차례로 배분되는 동안 내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다. 셋째 하영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서연 언니 몫은 뭔데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김서연 씨께는 강원도 산골의 묘지 한 구역을 유증합니다. 뭐라고?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묘지 하나? 그게 다라고요? 아버지가 미치신 건 아니었나? 시어머니 정순자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도 과분하지. 남의 집 며느리 주제에.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목구멍이 메마르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연아, 내가 뭘 했길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민경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무슨 술수를 부린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 자매의 얼굴에서 나를 향한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토록 차가울 줄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놀랐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다. 정말로 몰랐다. 시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묘지를 남기셨는지, 왜 하필 그곳이었는지. 은주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묘지 관리나 잘해라. 그래도 준 게 어디야. 성묘할 때 벌레나 조심해. 민경의 비아냥거림에 하영까지 낄낄 웃었다. 변호사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 이 집을 위해 쏟았던 모든 정성이 시부모님을 모시며 흘린 눈물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뒤돌아 나가는 내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이 들었다. 시아버지께서 왜 하필 묘지를 내게 남기셨을까?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본 변호사 사무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세 자매의 모습이 어쩐지 덧없어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묘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무너진 건 내가 쌓아 올린 착각이었을 뿐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거실 소파에 앉은 정순자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본심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이제 남남이잖아. 새 딸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은주가 명품 핸드백을 탁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다. 진짜 웃겨. 묘지 하나 받고도 안 나간다고. 민경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언니, 이제 그냥 묘지기로 살 생각인가 봐. 하영까지 거들었다. 아, 그러고 보니 진짜 묘직이 되는 거네. 촌에서 벌레나 잡으면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내가 지난 10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말은 안 하네.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짐 싸서 나가. 당장. 은주야, 너무 심하잖아.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다. 하영이었다. 잠깐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건가? 하는 희망이 스쳤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아니, 짐 쌀 시간 정도는 줘야지. 하루나 이틀? 하영이 피식 웃었다. 그래도 우리 오빠 아내였는데 묘지 청소용품 정도는 사갈 수 있게.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하영이 내 편을 든 게 아니라 더 잔인하게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벌레 조심하고 밤에는 혼자 무서울 테니 호루라기라도 준비해라. 어머니, 그래도 좀.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 잔을 탁 내려놓았다. 좀 뭐? 감사하다고 해야 할 판에. 민경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답답해. 남편도 죽고 받을 것도 묘지 하나뿐이면 알아서 눈치 봐야지. 그러게. 염치가 있어야 말이지. 은주가 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남편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날, 시부모님께 차를 올리며 가족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던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다.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내일까지 짐을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은주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나는 계단을 올라 2층 안방으로 향했다. 남편과 함께 썼던,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 지켜왔던 그 방.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허망함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내가 직접 심은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해서 매년 갖고 온 꽃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서연아, 힘내. 벌써 소문이 났구나. 이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바람보다 빠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세탁까지 해서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것들. 미안해, 준호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문득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돌아가시기 전날 나만 병실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 서연아, 나 죽으면 꼭 내 생일에 묘에 한 번만 와라. 그날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 그냥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걸까? 아래층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인생을 조롱하는 그 소리들. 하지만 이상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시아버님 임종을 끝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뿌듯했다. 평소 많은 사랑을 주신 시아버지. 이 집에서 준우 없이 버틴 것도 알게 모르게 챙겨주신 시아버님 덕분이었다. 시아버지의 생신은 다음 주였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아버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묘지에 가보겠다고. 10월 15일 시아버지의 75번째 생일.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나는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병원 특실. 희미한 조명 아래 누워 계신 최병국의 모습이 선명했다. 세 딸들은 각자 바쁘다며 잠깐씩만 들렀지만 나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 죽을 말씀 마세요. 내가 손을 잡고 말하자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서연아, 고맙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지만 따뜻했다. 마치 친딸에게 하는 것처럼. 뭐요?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넌 정말 기특한 며느리다.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아. 갑자기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다. 내 생일에 묘에 오너라. 네. 아버지 생일이요? 그래. 혼자 와야 한다. 꼭 혼자. 왜 혼자 와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다. 그날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장례식장에서 세 딸들은 울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문이었다. 특히 은주는 울면서도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언니, 우리 아빠 장례식인데 그걸 지금 봐? 하영이 핀잔을 주자 은주가 대답했다. 미리 알아봐야지. 상속받으면 바로 처분할 건데.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상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도 나는 이상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시어머니 정순자는 내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참 착하다. 친딸들보다 더 효성스럽다니.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쩐지 씁쓸한 말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 유산 분배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심은 장미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아버지, 정말 뭘 알게 된다는 거였을까? 중얼거린 그 순간 문득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시며 하신 말씀.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돈도 좋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따로 있지. 그때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또 훈계 시작이세요? 돈이 최고죠. 그래, 아빠. 요즘 세상의 정신승리로 뭐해요? 민경도 거들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서연이는 알 거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 시선이 유독 따뜻했던 걸 기억한다. 또 다른 기억도 있었다.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시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불러 하신 말씀. 서연아, 힘들겠지만 견뎌라.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 감사해요, 아버지.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그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생일은 10월 15일. 이제 일주일 남았다.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아버님 뵈러 가는 날이라고 적었다. 꼭 혼자 와야 한다던 시아버지의 말이 다시 들렸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새 딸들이 내일 나갈 생각에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적어도 일주일 후에는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약속.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지킬 것이다.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아버지의 75번째 생신. 새벽 6시 나는 원룸에서 눈을 떴다. 어제 이사 온 이곳은 좁고 습했지만 내 공간이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오늘 드디어 시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는 없었다. 세 딸들로부터 연락이 올리만무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신은 이미 잊혀진 것 같았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버지 가고 있어요.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로 1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강원도 산골. 시아버지가 태어나 자라신 고향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다. 맑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산자락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묘지까지는 다시 20분을 걸어야 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나는 시아버지와 함께 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서연아,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공기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언젠가 나도 여기서 쉴 거야.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 그때는 농담인 줄만 알았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몰랐으니까. 드디어 묘지에 도착했다. 잘 정비된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다. 시아버지 최병국의 묘와 그 옆에는 나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 옆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김미선. 이상했다. 시어머니 정순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김미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망 연도가 30년 전이었다. 시아버지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신 분이었다. 도대체 누구지? 궁금함이 커졌지만 일단 성묘를 시작했다. 가져온 꽃을 2묘 앞에 나누어 놓고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았다. 아버지, 서연이 왔어요. 약속대로 혼자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김미선이라는 분의 묘 앞에서도 잠시 머물렀다. 연도를 계산해 보니 내가 태어난 후 몇 년 후에 돌아가신 것 같았다. 혹시 아버님의 먼 친척분이셨나? 하지만 왜 이렇게 나란히 모셔져 있는 걸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여기가 아니라 서울 공원묘지에 자리를 정해두셨을까?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시아버지의 묘비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김미선 분의 묘비 그림자와 겹치기 시작했다. 2 그림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 긴 그림자가 땅 위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그 지점으로 다가갔다. 평범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곳보다 약간 들어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파놓고 다시 메운 것 같았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이것이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알게 될 것인가? 혼자 와야 한다고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나는 가방에서 작은 모종삽을 꺼냈다. 원래는 묘 근처에 꽃이라도 심으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몇 센티미터 파지 않아서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뭐지? 더 파보니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아니, 나무가 아니었다. 돌로 만든 상자 석함이었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석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뚜껑을 열어보려 했지만 꽉 막혀 있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산골 묘지는 적막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석함을 품에 안았다. 무겁지만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게 제가 알아야 할 것인가요?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더 늦으면 산길이 위험했다. 나는 석함을 가방에 넣고 묘지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두 묘비가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또 올게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길 가방 속 석함이 자꾸 신경 쓰였다.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김미선이라는 분은 누구일까? 석함을 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석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석함의 표면에 미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두 개의 이니셜이 보였다. B, GM, S. 최병국과 김미선. 시아버지와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다. 석함의 뚜껑은 여전히 꽉 막혀 있었다.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부러뜨릴 수는 없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 석함을 담갔다.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서 흙과 습기로 굳어진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뚜껑을 돌려보니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열린다. 드디어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는 먼저 눈에 띈 것은 비닐봉지에 쌓인 돈다발이었다. 꺼내서 세어보니 현금 5천만 원이었다. 그 아래에는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주식증서, 토지문서, 예금 통장.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놀라움이 커졌다. 이게 다 뭐야? 주식 증서를 보니 삼성전자, LG화학 등 우량 주식들이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은 될 것 같았다. 토지 문서는 더 놀라웠다. 서울 강남의 땅 여러 필지, 그리고 지방의 대규모 부지까지. 이것만으로도 시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상속해준 재산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시아버지의 친필이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것이구나. 고맙다. 먼저 김미선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 50년 전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미선이는 나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딸을 하나 낳았다. 그 딸이 바로 너다, 서연아. 넌 내 혈육은 아니지만 내 첫사랑의 딸이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운명처럼 넌 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보여준 정성과 사랑을 보며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 세 딸들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과 낭비를 오래전부터 지켜봐왔다. 만약 이 재산까지 그들에게 맡긴다면 모든 것이 사치와 투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짜 재산은 너에게 맡기고 싶다. 넌 욕심이 없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서연아, 이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를 위해 써다오. 그것이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나머지는 내 행복을 위해 마음껏 사용해라. 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미선이의 묘 옆에 내가 잠든 것을 이해해다오. 50년간 못다 한 사랑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었다.
언젠가 순자 시어머니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서연아, 고맙다. 그리고 행복하거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시아버지의 첫사랑의 딸이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안다고 하셨구나. 휴대폰을 들어 계산기를 켰다. 현금, 주식, 부동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1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세 딸들이 나누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아버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가족의 의미도 유산의 진정한 가치도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가장 혹독한 채찍을 휘두른다. 유산 분배가 끝난 지 석 달째 세 딸들의 삶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서연을 조롱했던 그 순간부터 저주라도 내린 듯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안정된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첫째 은주의 남편 강민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아버지의 유산까지 손에 넣자 더욱 과감해졌다. 여보, 이번엔 정말 큰 건이야. 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권을 따냈어. 은주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백억의 유산이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개발 사업은 하루아침에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은행 담당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서 투자했던 수백억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은주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마저 담보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둘째 민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증권가에서 손만 대면 금이라고 불리던 그녀의 투자 실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언니, 이번엔 진짜 확실해.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할 거라고. 민경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 전부를 주식시장에 몰아넣었다. 레버리지까지 끌어올려 투자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반도체 주가는 연일 하락장을 기록했다. 마진콜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시거나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민경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레버리지 투자의 무서운 결과였다. 수백억의 유산이 불과 2달 만에 10억도 남지 않았다. 막내 하영은 세 자매 중 가장 트렌드에 민감했다. 암호화폐와 NFT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자신도 뛰어들었다. 언니들,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 진짜 부의 원천이야. 하영은 유산을 바탕으로 각종 코인과 NFT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 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금이 몇 배로 늘어났다. 와, 내가 말했지? 한 달 만에 300% 수익률이야.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규제 강화 뉴스와 대형 거래소 파산 소식이 겹치면서 시장은 공포에 빠졌다. 거래 정지? 이게 무슨? 하영이 투자했던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90% 이상 폭락했다. NFT 시장도 거품이 꺼지면서 수백만 원에 샀던 디지털 작품들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조롱하며 우쭐거렸던 세 자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각자의 탐욕이 부른 결과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은주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파산 신청을 준비했고
민경은 주식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영은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에 매일 전화를 걸며 울부짖었다.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묘지 한 구역을 물려받은 서연만이 아직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꾼다. 몰락한 세 자매가 어머니 정순자의 집에 모인 날은 을씨년스러운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주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민경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남긴 게 이게 전부예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정순자는 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했잖니. 너희들이 받은 게 전부라고.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에 든 낡은 봉투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에 세 자매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를 외부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역력했다. 서연아, 왜 왔니? 정순자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야? 민경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서연은 조용히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편지를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편지? 그게 뭔데? 하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편지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서연아, 넌 내 혈육은 아니지만 내 첫사랑의 딸이다. 뭐라고?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 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내 어머니와의 인연을 지우지 못한 채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쉬움 속에서도 널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단시켰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연은 계속 읽어갔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내 세 딸들은 이미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낭비와 욕심을 나는 오래전부터 지켜보았다. 그만해. 민경이 소리쳤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남긴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다면 사치와 투기 속에서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다. 세 자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다. 편지 속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너는 욕심 대신 성심으로 우리 가문을 지켜왔고 그 진심이 나를 움직였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정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한 거야?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 은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서연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현금, 주식 증서, 토지 문서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게 진짜예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께서 진짜 유산이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재산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묘지 한 구역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평생 며느리를 외부인 취급했던 시어머니의 첫 사과였다.
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져 갔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가장 큰 용기에서 나온다. 편지의 충격이 가라앉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 자매는 각자의 집에서 며칠간 집거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들이 평생 우습게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선택한 진짜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가을 오후 서연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에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서연아. 나야. 은주. 문을 열자 첫째 은주가 서 있었다. 한때 도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들어와요. 서연이 문을 열어주자 은주는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뒤이어 민경과 하영도 나타났다. 세 자매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거실에 앉은 채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아버지 마음도 몰랐고. 미안해. 민경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무시하고 조롱했지. 아버지가 왜 너를 선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 너는 우리가 돈 잃고 망할 때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잖아. 서연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편지 속 아버지의 당부가 마음을 붙잡았다. 일어서세요. 서연의 말에 세 자매가 고개를 들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 우리가 너한테 가족 대우를 해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족인 거예요.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다. 따뜻한 차 향이 거실에 퍼졌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민경이 쓴웃음을 지었다. 집도 넘어갔어. 남편은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없고 아이들 학원비도 걱정이야. 하영도 고백했다. 나도 빚만 남았어. 보증금으로 살던 집도 나와야 할 것 같아. 은주는 더욱 참담했다. 우리 회사까지 문 닫았어.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 서연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와드릴게요. 뭐? 세 자매가 동시에 서연을 바라봤다. 아버지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를 위해 쓰라고. 그런데 가족이 사회가 아닌가요?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은주 언니 새로 만들 재단에서 일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월급은 이전만큼은 안 되지만 안정적일 거예요.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나를 믿고? 민경 언니는 재단의 재정 관리를 맡아주세요. 투자 경험도 있으시고 실패를 통해 더 신중해지셨잖아요. 민경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하영 언니는 디지털 마케팅을 맡으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언니 장점이에요. 하영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지. 은주가 일어서더니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경과 하영도 일어나 서연을 안았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며느리와 시누이들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정이 흘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런 가족으로. 약속해.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자매의 대답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내 여자를 비췄다. 마치 천국의 최병국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그날부터 서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소리였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마음이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강원도 산골 묘지. 서연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시아버지와 친모의 묘 앞에 섰다. 1년 전과는 달리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정순자와 세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함께였다. 할아버지, 올해도 왔어요. 하영의 막내 아들이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이제 무서운 어른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순자가 묘비에 대고 속삭였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남으로 여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연을 딸처럼 아꼈다. 서연이 세운 최병국 사회복지재단은 벌써 지역사회의 큰 화제가 되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교육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언니 덕분에 나도 새 삶을 살고 있어. 은주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재단의 사업 총괄을 맡은 그녀는 이제 돈이 아닌 보람에서 행복을 찾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돈만 쫓던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민경은 재단의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투자 실패로 얻은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자로 만들어주었다. 할아버지, 우리 재단 SNS 팔로워가 10만 명 넘었어요. 하영이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그녀가 담당한 디지털 마케팅 덕분에 재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두 개의 묘비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재산은 사회를 위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도.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정순자가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서연아, 아버지가 널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우리 딸이다. 한때 돈 때문에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짜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었다. 할머니, 엄마들이 왜 울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서